네,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이 PIC 괌을 다녀오시는 모양이에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이렇게 뭐 국내 여행 수준에서 뭐 약간 더 플러스 되는 정도? PIC가 원래 굉장히 비싼 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예. 그 비싼 데는 반잔트리.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PIC가 굉장히 합리적 가격, 특히 이제 뭐 출발 날짜 따라 좀 다르긴 한 모양이던데 굉장히 저렴하게 또 다녀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PIC 괌도 한번 방문하셔서 특히 이제 요즘 뭐 저 명절에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기 올 바라겠습니다. 인클루시브입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답니다. 키즈 카페. 자, 그러면 우리 권순희 팀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가고 싶네요. PIC. 네, 키즈 카페도 있다 그러니까. 가족 사랑이 또 대단한 요즘 분이죠. 막 우리. 이런 대화하면 그래 그럼 PIC 10개 쏴? 막 이런 게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 비행기 구하기가 힘듭니다. 예, 조금 생각하고 다시 쓰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쏜 게 지금 저기 뭐 백년 앞에 떡 쐈죠. 들몰 홍삼 쐈죠. 아니, 저 추석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그냥 어디 나가지 말고 계세요. 오늘 기습적으로 확 쏠 수가 있습니다. 삼진제약, UCLC 쐈지. 와, 이거 거덜나. 저희- 뉴스 쏩시다. 예, 김 프로님이 이번에 저희 직원들 그 추석 선물도 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기 또 그 직원들 맛있게 먹을 오케이. 예정입니다. 예. 근데 제가 요새 좀 고민이 있는 게 그 저녁에 뉴스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녁에 뉴스룸에서도 되게 중요한 뉴스들을 해요. 그러면 이걸 아침에 또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좀 어떻게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저녁에 들었던 뉴스 중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남은행 3천억 폭령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만 좀 보여드리려고 좀 띄웠습니다. 뭡니까? 예, 금괴가 한 100개 아. 좀 되고요. 예. 이게 집에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었던. 아니 저렇게 숨긴다고 저게 안 걸리나? 저 아저씨 진짜. 그리고 집에 귀금속 엄청나게 샀다가 들켰고요. 아, 사진에서 뺐는데 그 김치통에서 발견된 금괴도 좀 있었습니다. 어. 김치 안에다가. 아니 저 사람은 압색을 모르나 봐. 저런 게 뭐 저기 숨긴다고 숨겨지나? 집에서 숨긴 게 있었고 저기 그 오피스텔에 또 은신하에 있다가 숨긴 게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어제 또 사진 그림 이미지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그 어제 그 해외 계좌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계좌 신고를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전체 해외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 중에 가상자산이 70%였습니다. 뭐요? 아니, 해외 우리가 주식도 많이 하는데 그게 20%밖에 안 되고 12%. 12%? 예. 예적금이 12.3%. 전체 186조 원 중에 가상자산이 70.2%였습니다. 저렇게 많나요? 왼쪽은 뭐예요? 왼쪽 국내예요? 왼쪽은 인원수 기준. 수. 예, 인원수 기준이고요. 아. 근데 인원수 기준으로 보면 가상자산이 20%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저게 소수의 구찌가 크다는 얘기잖아. 예, 소수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상자산을 야, 저건 좀 저 투명한 돈인지 저거. 그렇지. 저거는 좀 이거 저게 어디 뭐 거래소에서 낸 자료예요? 국세청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다 파악할 수 있나 그거? 세청에서 이번에 신고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해외 그 자산 신고해야 사람들한테 돼. 해외 자산 신고를 하는데 얼마 이상 되는 사람 신고해야 돼. 25년부터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가상자산 해외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신고해라. 신고 안 한 사람은? 신고 안 나중에 하면 걸리면 과태료 과징금 뭐 많이 내죠. 근데 안 한 사람 꽤 많겠지 뭐. 뭐 이제 추가로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와. 조금 놀랍죠. 와, 저 가상자산 저게 우려했던 그 이른바 좀 물론 밝은 걸로 정상적인 거래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도 꽤 많은 모양이네 저렇게 보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어제 저녁 뉴스룸에 있으니까 아하이.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제일 뜨거운 뉴스는 이제 네. FOMC 뉴스일 그렇죠. 거예요. 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이제 그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추가 인상 전망을 내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다우존스는 0.22%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53%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4% 금리가 많이 하락을 올랐더라고요. 했습니다. 금리가. 예, 금리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자세한 해설은 김만진 박사님 나와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뉴스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 범위로 유지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에 동결한 이후에 3개월 만이고요. 그 2회 연속,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루어진 동결입니다. 한국 금리가 3.5%니까 미국 금리하고 격차가 최대 2%포인트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내용을 보면은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 몇 달간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경제 상황을 평가를 했고요. 그 2% 물가 상승률 목표에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10회 연쇄 그러니까 금리 결정한 거 보시면 10회 연속 정말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다음에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이거를 이제 뒤로 쭉 내려가 보면 훨씬 더 뒤로 가야 되는데 한 2001년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번에 좀 관심을 많이 모았던 거는 점도표였습니다. 점도표가 그 올해 말 기준금리가 5.6%를 기록할 거다라는 점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금리 전망치로 보면은 5.5에서 5.75 정도 되는 하나 거예요. 더 올리는 거죠. 하나 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 19명 중에 12명이 한 1회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예상을 했고 나머지 7명이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근데 내년 금리도 점도표에 찍잖아요. 내년. 근데 내년 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이 5.1%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내년 금리 전망치가 4.6%였거든요. 어우, 그럼 두 차례 정도 인상한 결과가 나온 거네. 그렇죠. 내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 이거를 올해 기준으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보면은 한 많이 내려봐야 2번. 예전에는 4번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점도표상으로 그러니까 시기가 나왔던 건데. 저 뒤쪽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밀린다는 거네. 내리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내리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저금리로 내려가는 기대를 많이 좀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 웃도는 고금리 기조가 꽤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파월 의장은 그 김프로님 멘트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길 원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진전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엔화 얘기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조금 그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 정책에 좀 숨통이 좀 트이긴 하는데요. 어제 일본 재무당국이 또 구두 개입했습니다. 이제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근데 구두 개입을 백서서 했습니다. 구두 개입이 아니라 과도한 변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미국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거기 편승한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거 변동성 크게 생기면 안 좋은 거 알지?라고 우리 형님이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자넷 옐런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전에 19일에 한마디를 했는데 일본이 환율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면 이해될 수 있다.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해서 형님도 어느 정도 화답은 해줬습니다. 뭐 일본이 혹시라도 개입을 하게 돼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시비 걸진 않을 거야라고 좀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뭐 이전부터 계속 구두 개입만 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엔화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전히 달러당 149엔까지는 뭐 구두 개입 정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1월이 이제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월 초죠. 9월 금리 인하로 본격적으로 방향을 틉니다. 네. 지금 지침 주신 건가요? 파월한테? 지침이자 전망, 지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막 날리지 말라니까. 미국 대선에 뭐 이벤트도 막 쏘시고, 아이들은 금리 목숨 전망도 걸잖아요. 막 쏘시고. 그리고 아마 파월도 거기에 이제 박자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11월 말 봅니다, 저는. 9월. 이거 뭐 박제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세프템버. 그대로 녹화해 놓으세요. 내년 이맘때 틀어. 세프템버. 노벰버. 예.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어제 신세계 그룹의 인사가 있었는데
신세계 대표 25명 가운데 9명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신세계 대표이사를 40%를 교체하는 그런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완전 물갈이군요. 그리고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 대표이사가 동시 교체되는 인적 쇄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한두 번 말씀드렸나 그 그룹이 난 걱정스러워. 이마트 특히.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이명희신가? 이명희 예. 어머니. 예, 그분이 엄청 화난 사진 뭐 이런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그런 얘기가 나왔던 중요한 맥락은 뭐 이명희 씨가 뭐 화를 내 가지고 기사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특별히 뭘 했다라는 거 사실 그게 원래 노출이 많이 되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 그 정용진 부회장이 야심차게 임명해서 좀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 인사 강희석 이마트 대표가 임기가 원래 2016년까지였거든요. 근데 2년 정도 남았는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정용진의 남자라고 불리면서 이마트 쓱닷컴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괄해서 하던 분입니다. 메인 컴퍼니 출신인데, 근데 이번 인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내부자들로 교체가 됐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의 신임 대표이사는 한채양 조선호텔 리조트 대표가 임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열사 대표가 이마트 신임 대표가 된 거고, 신세계 대표는 박주영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가 겸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차트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마트 주가하고 매출액인데, 주가는 이제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이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매출액은 그럴듯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끝에 좀 올해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 거 말고는 그렇다게 올라왔는데, 영업이익이 완연한 하락세입니다. 아, 저 파란색, 저 요 노란색 노란색, 거긴 영업이게요. 영업이익인데 이게 분기별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익이 좀 안 나지 않아요? 이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영 밑으로 내려갔네.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저 이제 쿠팡 효과야. 쿠팡에 맞선다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쿠팡은 이제 엄청난 적자에서 이제 BEP 넘어가고 있는데 거꾸로 됐을 거라 아마 저게 차트가. 그쵸. 완전히 완벽하게 영업이익을 거꾸로 돼 쿠팡의 있죠. 영업이익하고 그러네요. 예, 이마트의 영업이익을 딱 하면 대깔꼬만이 될 거야 아마. 예.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 이마트에는 최근 한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게 좀 고민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쿠팡이 이렇게 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해서 G마켓하고 옥션하고 인수를 했잖아요. 너무 비싼 거지. 비싸기도 하고 예. 그거를 그거 샀으면 예. 정말 이빨 깎게물고 진짜 커머스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진짜 수년간 적자를 내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뭔가의 좀 의지가 좀 보여줬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마트 옥션 뭐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좀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게 뭐 미국의 고급 식료품 매장 PK 마켓 산다 그래가지고 이 PK 리테일 지금 이게 반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거 적자 보고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또 하나가 그 야구단, 뭐 야구단 적자는 그냥 국민 스포츠 사회공헌 한다 차원에서 그냥 뭐 넘어간다 치고, 에메랄드 SPV가 여기가 저거 그 뭐예요 저건? G마켓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 요 파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세계 프로퍼티라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적자인데 여기가 스타필드 운영사라 원래 돈을 좀 벌어요. 근데 여기가 그 와이너리 샀습니다.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한 3천억 정도 와이너리 산 게 좀 있었고. 3천억? 예. 와이너리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는 사라졌는데 네. 이번에 그 또 킹소주라고 나온대요. 킹소주. 킹 소주. 네, 24도짜리 킹소주 나온다는데 네. 사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정용진 부회장의 픽 뭐 그래가지고 뭐 옛날 약한 술만 먹냐, 이제 저도수 경쟁을 소주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24도짜리 좀 좋은 술 아니면 좀 센 술 뭐 이런 걸 내놨는데, 이 제주 소주 푸른밤이라는 게 옛날 제주 소주를 그때 인수를 해서 이것도 그 몇백억 들여가지고 인수했을 건데 그 손실 얼마 받는지 보려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예, 편입을 했어요. 이렇게 혼자 독자 생존이 안 되다 보니까 합병을 해가지고 좀 숫자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라산 순환 소주에 안 되지. 그거 한라산은 또 제주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뭐
짱짱하죠 이거. 예. 뭐 그리고 말이야 뭐 너무 옛날 얘기 맨날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돈키호테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진짜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기류가 최근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시도가 많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말이 잘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결말이 잘 안 났다는 얘기는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결말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그럼 중간에 좀 몇백억씩 몇천억씩 계속적으로 손실 보면서 영업이 까먹었던 게 최근 몇 년간의 이마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 인사는 보면은 뭔가 좀 내부적으로 짱짱하게 해보겠다라는 인사인 것 같아서 조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뭐 기업인들이 뭐 SNS나 뭐 이런 활동 네티즌 활동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 외국의 그런 뭐 CEO들이 하는 것처럼 뭐 혁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하든가. 그 SNS에 너무 시간 좀 많이 쓰고. 아니 한 끗 차이인데 너무 좀 신랄하게 비판하네. 누구라고 제가 저는 말씀 안 거기까지는 드렸어요? 얘기 안 네,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끗 해서 뭐. 아니 저는 뭐 이름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뉴스 갑시다.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요. 리튬 정복해야 전기차 승자 테슬라 도요타 광산으로 달려간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인데요. 사실 이거는 약간 해설 기사고 좀 기획 기사인데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뭐 유엔 총회가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상임 이사들이 거의 안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른바 스탄 국가라고 네네. 불리는 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섯 명이랑 같이. 예. 그러니까 이거 스탄 국가라는 게 저는 우리만 스탄 국가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냥 네. 한국말로 이거를 퍼브스에서도 스탄 국가라고 부르더라고요. 더 파이브 스탄이라고 파이브 스탄이라고 부르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전에 넉 달 전, 한 4달 전쯤에 그 시진핑 주석이 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랑 한번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스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중국과 이제 그 미국이 동시에 구애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스탄 국가들이 그 소련 시절에는 같은 국가였다가 떨어져 그렇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데랑은 좀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랑. 근데 이 스탄 국가들은 그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러시아 뒷마당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 특별히 다른 외국 세력들이 이 스탄 국가에 접근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접근한 것과 이전에 중국이 접근한 것과 이번에 미국이 접근한 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나왔던 거는 광물입니다. 여기에 크롬, 아이언, 우라늄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원유 기준으로는 한 11% 정도 부존량이 있고 우라늄은 세계 매장량의 거의 한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의 한 12% 정도, 우즈베키스탄은 매장량의 한 4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되는 국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백악관은 핵심 광물 대화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이 뭐냐면은 이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계속 가면서 서쪽으로 가면서 거기다 돈 엄청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게 그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 자원 우리가 좀 투자해주겠다라는 거를 좀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 자체가 러시아, 스탄 국가들, 중국 요렇게 돼 있는 그 중간에 미국이 거기 가서 친한 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모두 견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탄 국가들을 만약에 미국이 친해지게 되면은 중국의 뒷마당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뒷마당이기도 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외교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뉴스 제목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뉴스 제목과 관련한 얘기는 저런 겁니다. 이게 테슬라는 브라질 리튬 광산을 보유한 시그마 리튬 캐나다 광산에서 합니다. 여기 인수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배터리 셀 공장 만들려고 하고 있고, GM은 리튬 아메리카 에너지엑스하고 그 관련 기업 투자하고 있고, 도요타도 호주 광산 기업 올캠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리벤트 캐나다 리튬 기업 리벤트도 인수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글로벌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그 니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고려아연에다 또 5천억 투자한 게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가죠 또. 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원자재를 재련하는 회사나 소재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사러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그쪽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광산에 가면 뭐 재련 회사들 와 있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뭐 배터리 회사도 와 있고 자동차 회사도 와 근처에 있고 이렇게 몰려 있죠.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근처 몰려 있는 것도 있는데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물건 사고 싶어가지고 네. 양복 입은 사람들 많이 온다는 얘기지. 정말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못 보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광산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더라. 라는 얘기를 좀 취재하다가 좀 얘기를 좀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국가 단위에서도 그 전에 미국이 스탄 국가들의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가질 정도로 자원에 대한 가능성, 네네. 중요성이 높아졌다. 얘기는 뭐 광물 회사들 잘 보면 괜찮겠네. 답이 좀. 광물 회사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 스탄이 그게 이제 무슨 랜드 무슨 뭐 땅. 이런 뜻이잖아요. 땅이라는 뜻이죠. 예. 그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운조 커피 스탄이라고. 운조 커피 스탄. 네. 운조 커피의 땅이에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지금 운조 커피 스탄이 원래 3평짜리였어. 수원시 영통에. 수원에 있었죠. 지금 300평이 됐어. 그래요? 어떻게? 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3%와 함께지. 3%와 여러분 덕에. 물론 거기에는 운조 커피의 커피 자체가 워낙 질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야 이거 얘가 체프구만. 얘가 제품. 나는 딱 먹으면 딱 알아. 네, 딱 드시면 딱 아시더라고요. 케냐 얘가 체프. 네. 음. 케냐가 얘가 체프예요? 케냐에도 얘가 체프 나오지. 아 그렇습니까? 보통 케냐는 AA 뭐 이런 게 이제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여튼 운조 커피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0년 앞엔 떡 쌌지, 홍삼 쌌지, 삼진제약 비타민 BCLG 쌌지. 쌌지. 우리 오리지널 운조가 가만히 순 없다. 우리도 나이 못 참겠다. 그래서 근데 저희 광고주분들 뭐 남긴 남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쏴주시고. 내가 지른 저거에 그냥 다 동참을 하시네. 더치커피 100분, 드립백 세트 50분, 150분 쏩니다. 또 쏩니다. 이제 좀 지긋지긋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도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미안합니다. 네, 좀 받으세요. 받을 택배 주소나 좀 저희 그 커뮤니티 탭 눌러보시면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마 나와 있을 테니까 어지간하면 다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구독자 중에서만 드립니다. 구독. 그렇죠. 아이고 뭐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아이 구독도 안 하고 받는 건 좀 그렇잖아. 서로 우리 저 상도라는 게 있는데.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딱 올려드릴게요. 커피 맛있게 드시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